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김민캐스터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다나네요. 네, 오늘 아기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다나가 아기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기고 우리는 아기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 초반에 현재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노보노디스크가 아까 전에 이제 8%가 넘는 급등을 보였었는데 현재로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라고 해요. 먹는 비만약 FDA 승인 요걸로 지금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메타까지 주요 종목들이 스타트가 살짝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어제 조금 재미가 없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약간의 플러스를 보이면서 출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 올라가면서 릴리가 조금 1%대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S&P 500이 신고가 근처에 왔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요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연말까지는 계속 그 최고점 근처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네.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지금 상으로는 뭐 눈도 안 오기 때문에 산타도 못 오실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또 누구는 또 뭐 루돌프가 끄는 썰매 배터리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 한국산을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지긴 하지만은 약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 사이에 내년 2026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갖고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1월 달에 대한 효과를 더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지금 보시면 매크로 환경 뭐 지난주 괜찮았거든요. CPI도 그런 CPI도 2.6%로 좀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이 보였고요. 물론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엔캐리 청산이 제한적이다. 또 뭐 일본 쪽에서는 누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을 잡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AI 버블론과 성장론이 일단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계속 모든 걸 다 하나로 엮어서 AI 버블론이다. 그래서 뭐 반도체까지 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하고 AI 산업 간의 차별화, 그다음에 AI 산업 내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중소기업 간의 또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버블론이 제한적으로만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아마 내년도 출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안 올라온다 해서 조바심 낼 필요 없이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좀 하시면서 내년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좋을 수 있지만 산타는 결국 안 오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어떤 분이 산타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예, 그분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번 주도 역시나 연말은 가족과 함께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우리 오프닝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좀 산타가 일찍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이지만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다양한 분야로 함께 이야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 긍정적인 흐름이 26년도까지 사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 경기 순환 국면에서 소형주 단으로 특히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과 은 뭐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기술적으로는 좀 과매수 구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이 매수 열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이 내용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금과 은. 금과 은. 네, 금과 네,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나갖고 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의견은 좀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요. 저희가 이제 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사실 달러 금의 이제 기능이 과거에는 이제 안전자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해지하는 기능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기능은 많이 사라졌어요, 금이. 왜냐하면
달러가 괜찮으면은 달러가 안전자산 기능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최종 안전자산인 달러에 문제가 생겼을 거에 때 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달러의 약세거든요. 약세 트렌드인데 그 약세 트렌드를 과거에는 일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파생 상품을 갖고 해지를 많이 했어요. 선물 옵션을 갖고. 그러면 사실 금 가격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상승으로 가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어떤 경쟁 심리라든지 미국 달러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요국 중앙은행들한테 퍼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파생 상품을 갖다 쓰질 않고 실물금을 바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물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금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수록 눈에 보이게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본다라고 그러면은 파생 상품 쪽이 아니라 실물 금에 대한 수요. 요즘은 이제 개인들까지 사실 이거 집에다 금고에다 넣어놓으신다고 그러는데 뭐 좋으시겠죠. 이렇게 반짝반짝 빈다면. 근데 개인들 수요까지 사실 증가한 금에 대한 실물 수요라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실물 수요가 아니라 파생 상품보다는 실물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갖고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사실 은도 가는데 은은 항상 금 다음에 가고요. 떨어질 때는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보다 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금본위제하고 은본위제가 이렇게 갈등을 엮었을 때 네. 은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 용도가 더 세거든요. 이런 저장 그 용도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은은 그냥 금이 계속 고점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은이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금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뭐 4,400달러 온스당 올라와 있는데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와 같은 달러 인덱스 약세, 특히 이제 지금 한 내년에 95까지도 사실 달러 인덱스 약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간다면 저는 한 4,800달러 정도까지는 더 금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듯 지금 이 순간에도 금과 은 가격은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이 지금 4,522달러 90센트, 은 가격이 69달러 74센트를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참고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이나 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좀 하락한다, 화폐 가치가 좀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또 과열 우려도 함께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원인과 결과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가 돼서 금 가격이 올라간 거지 금 가격이 올라가서 달러가 약세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달러 중심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은 사실 해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 이외에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이제 자산을 한번 금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사실 금을 보유를 거의 안 해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안 하냐 자꾸 그러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 주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금을 갖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하면 달러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요국 통화들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를 하잖아요. 일단 이제 금고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 망할 때까지 그건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냥 잠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금 때문이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금도 결국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기 변수들이 있으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금 가격이 올라가서 다른 변수들을 반대로 악화시킨다. 그건 좀 앞뒤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 차트를 쭉 돌려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귀금속 이야기가 핵심인데 요 차트 보시면은 이번 12월의 상승분이에요. 금이 12월에 6%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심사고 그게 어제 벌어진 일이니까 와 금이 다시 신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12월만 놓고 보시면은 지금 팔라듐이 26%, 백금이 31%, 그리고는 은도 22%를 그쵸.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10일부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요게 지금 이제 플래티넘 백금이고 2주 만에 37%가 상승을 했는데 요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움직임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뭐 포모와 그다음에는 투기로 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차트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네.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항상 세계가 약간 시간을 두고 같이 움직여요. 팔라듐이라든지 은 같은 경우, 실버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팔라듐이라든지 아니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백금이잖아요. 또 저도 이제 뭐 결혼할 때 금 비싸면 이제 백금 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 밑장빼기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대체 수위로 사실 들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사실 투기적인 요소는 좀 강하게 있지 이 자체가 경기 전체를 흐트러뜨린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백금의 산업적 용도라고 보면은 물론 이제 금 중에서 이제 백금이니까 조금 이제 희소성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공기 여과 장치라든지 백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산업적 용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실버하고 백금은 안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못 오른 부분들을 채워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제가 일각에서 듣기로는 금에 대한 투심이 은이나 백금이나 팔라듐으로 좀 분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의 역할 중 일부를 백금이 해주고 있고 또 팔라듐과 백금도 서로 겹치는 역할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귀금속에 대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 거겠죠?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론 실버라든지 팔라듐, 백금 다 같이 일단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금이 올라가는 초기 단계는 얘들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미 이제 금이 충분히 올라오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온다라고 보면은 당분간은 그 대체제들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구리나 팔라듐이나 백금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가 좀 탄탄하다라는 측면에서도 방점을 좀 찍어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굳이 뭐 금을 사야 되나 이렇게 봤을 때 팔라듐, 백금 같은 것은 사실 뭐 용도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 금도 뭐 우리가 반짝반짝이긴 하지만은 쓸 데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왕관 빼고는 없잖아요. 경주 왕관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거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는 이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다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많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그런 지표로 활용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요인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아침에 좀 기분 좋았던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연결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이른바 먹는 위고비, 알약 형태의 위고비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고비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주사로 좀 맞아야 했죠.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이 용량 면에서도 부담이 되고 했을 텐데 확실히 알약이 되면서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럼 효과는 좀 어떨지 체크해 봤더니 임상 결과를 보면 1년 넘게 이 약을 먹을 경우 몸무게가 최대 16% 이상 줄었고 또 중간에 약을 끊은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 10%가 넘는 체중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맞는 주사의 위고비 와 효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이번 FDA의 승인은 살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만 때문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심근경색이나 또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용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편해지는 만큼 그만큼 수요도 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알약을 먹고 나서는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혹은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작은 단점인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30분 참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이 정도의 부작용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내용이 딱 나오자마자 일라릴리의 주가가
아까 선물 시장에서도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대전의 시대가 또 열리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환자 접근성이 좀 좋아졌고요. 그렇다면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 뭐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일라일리도 지금 FDA에 오프르글리프톤이라는 네. 경구용을 지금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1월 달 정도쯤에 지금 일라일리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제품은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제품이 출시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일라일리 같은 내년 2월 달 정도에 나올 수 있다, 제품이. 그 다음에 화이자가 10월 달에 메세라 인수했는데 메세라의 기술 자체가 경구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FDA 승인을 받는 것은 아마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하고 한 3분기 정도에는 경구용 약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사실 뭐 이 경쟁자들이 뭐 바로바로 치고 오기 때문에 네. 독점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요게 이제 하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난주죠.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추기로 사실 제약사들을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했고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에도 적용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미국 내에 엄청난 또 수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뭐 노보노디스크 당연히 경구용으로 바꾸면서 올라간 부분 충분히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일라일리가 뭐 굳이 지금 바로 못 냈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다. 내년 한 2월 달 정도면 여기서 지금 제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편하게 먹으면서 30분 정도 인터넷 보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차후 일라이렐리의 제품이 효과가 더 좋거나 부작용이 더 적을 경우에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시나리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화이자까지도 한번 봐야 돼요. 화이자는 왜냐하면 유통에 대한 되게 유통이 효율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에 접근하는 게 사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화이자까지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뭐 GLP-1 투약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많은 약들이 지금 그 플랫폼을 쓰려고 지금 다 전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딱 먼저 선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이제 뭐 비만약 시장 커지면서 다 같이 해피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노보노에 대한 의견은 곧 다른 경쟁사 약물들도 나올 거니까 조금 이제 오늘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근데 밸류에이션이 싸긴 싸거든요. 지금 차트도 그렇죠, 네. 제가 띄워놨는데 차트가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가 고점에서 72%가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4분의 1 토막이 나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PR이 이제 15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총주주 환원율이 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요 소식이 나온 거는 시장의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화이자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분 정도 후에 저희가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의 어찌 보면은 뭐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화이자는 저희가 30분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근데 못 참겠다. 말을 해야겠어요. 노보노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물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다이어트 약물을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지금 아마 혼자실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위고비로 스타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릴리로 이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마운자로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위고비 알약이면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사제를 맞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사가 비싸기도 비싼데 이게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요? 거부감. 일단 주사라는 말 자체가? 한 번 맞고 나면은 괜찮아요. 오, 안 아프거든요. 그래요? 이게 실제로 맞아보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뭐 다른 뭐 당뇨 같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인슐린 같은 거 딱 맞으시는 분들은 그건 계속 맞는 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한 번만 이겨내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요게 냉장 보관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거를 매 주마다 뭐 날짜를 정해놓고 맞아야 되는데 또 약속이 있고 이러니까 어려워요. 알약이면은 좋죠. 넣어놓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30분, 30분 참을 수 있어요.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핵심은 그 알약의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냉장 보관이라고 하는 콜드 체인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알약이 나왔을 때 최대 경쟁력은 결국에는 이거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얼마나 싸게 뿌릴 수 그쵸. 있는가. 노보노디스크는 한 달에 149달러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쟁 체계가 또 붙게 되면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긴 합니다. 149달러 정도면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보다 한 20% 30% 싸지는 거고요. 네. 미국 기준에서는 4, 50% 싸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달에 한 3, 4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유저가 많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다이어트는 AI만큼의 혁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용하기가 편리하고 접근이 좀 용이한 방식의 약물들을 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이 인위적인 방식의 다이어트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경계감이 우리가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이쪽이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에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자기 부담으로 이제 자기의 책임하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추기로 합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에 적용을 하기 위한 거고, 사실 이게 적용할 때는 주사제보다는, 왜냐하면 이쪽은 다 그 환자들이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위용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약간 결손 가정 같이 좀 이렇게 생활 수준이 낮은 쪽에 대한 그 보험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가격이 비싸면 사실 또 적용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격을 낮추기 이미 합의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구용으로 좀 더 값싼 약을 지금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위고비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한 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한 16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가격 낮추기로 한 게 한 월 50만 원 수준으로 인하 예정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메디케이드 특히 보험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뭐랄까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무조건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당뇨까지 다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다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약가를 낮추면서 뭐 경구용도 빨리 지금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에서 가장 큰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사실 비만이거든요. 미국이요. 네. 예, 그걸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저는 뭐 파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물론 크지만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맞아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약간 말을 보고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세요. 여기 실제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하세요. 보통 비만이라고 한다면 이 저소득층은 잘 못 먹으니까 비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더 저렴하게 식품을 구매해서 먹으려면 비만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당연히 영향력이 크겠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대 질병으로 비만이 들어가요. 뭐 가장 큰 게 3대 질병을 얘기하면 이제 비만 일단은 가장 크게 또 지금 뭐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암, 그다음에 이제 면역.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나면서 이제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지죠. 저희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3대 질병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질병, 특히 이제 이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병의 하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고혈압,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만을 치료해야 미국 사회가 버틸 수 있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정말 획기적인 개발품이기는 하네요. 근데 앞서서도 이제 인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 지금 계속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게 담아두고 계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거와
같은 효과다. 이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요걸 먹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식품 자체의 그 그런가? 인이 줄어들기 그런가라뇨. 아니 본인 날씬하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제 경고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좀 남용이나 오용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그걸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결국 약은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아, 너무 아쉬운 게 저희 오늘 의료진 한 명을 지금 네. 특별 게스트로 뭔가 그러게요. 초청을 했어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주로 사실 소비자죠, 뭐 저희.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주 사실 혹시나 단백질 파우더를 네. 먹어도 많이 먹어도 통풍이 걸립니다. 아, 주의를 하셔야 맞죠. 돼요. 아, 단백질 파우더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려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도 걸려요. 아,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저희 채팅창에 저희 의학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대생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소통을 중간중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는 것 같아요. 댓글에 제가 보니까 의사 양반 내가 비만이라니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자유롭게 더 해봅시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저는 살아있는 그 임상 시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만 지금 22kg가 빠졌기 때문에 약간 삐지신 것 같아요. 저도요. 저 옆에 삐졌어요?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안 삐졌어요? 그만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AMD가 중국 시장의 AI 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파일을 넓혀간다라는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중국 규제 준수형 AI 가속기 상용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 내 기술 기업과 또 클라우드 업체들이 실제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AMD의 MI308 AI 가속기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의 규모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이 정도의 물량이라면 테스트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해석으로 중국이 AI 칩을 활용을 해서 엔비디아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전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엔비디아는 중국 판매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환경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규제에 맞춰 설계된 AMD 제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당장은 AMD 칩이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급처를 많이 열어두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의 뭔가 어떤 경쟁 구도로만 보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다변만으로 열어두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중국 입장은 사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H200만 사실 뭐 수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H200을 수입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또 걸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안보 문제 때문에 뭐 꼭 필요한 곳만 쓰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공급 물량 자체도 지금 H200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사실 이제 AMD의 MI30 시리즈, 300 시리즈가 네. 한 H20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엔비디아는 H200을 넘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블랙웰 수준으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지금 그 밑에 단계의 제품을 사실 중국에 파는 건데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AMD의 MI300 시리즈도 똑같은 그 정도의 H200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되는 게 알리바바가 지금 AMD의 AI 칩 최대 5만 개까지 구입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그러면은 네. 결국은 H200을 저기 중국 정부가 우리가 사겠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겠다라고 해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리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지금 H200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중국이 더 다급해진 게 아닌가. 물량 확보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사실 뭐 AI 칩 만든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화웨이에 이제 어센드도 있고 캠브리콜의 스이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알리바바도 이제 핑터우거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윈이 지금 복귀하면서 AI 쪽에 가서 지금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분이 칩 개발하는 게 맞는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뭔가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AI 칩 수준이 사실 H20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A800 제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엔비디아가 그냥 떠리로 팔던 그 딱 제품밖에 수준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H200이라든지 MI3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의 뭐 밸류에이션을 해친다.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뭐 2026년도 미리 이제 실적 발표를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도 젠스명 CEO가 그 얘기했어요. 2026년도 실적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혀 우리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수출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뭐 1월 달부터 2027년도 회계로 들어가거든요. 2027년도 회계년도에 지금 잡혀 있는 매출 상향이 한 2%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이제 52%를 더 얹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혀 밸류에이션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 AMD하고 엔비디아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AMD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중국 쪽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이 어쩌면 좀 일회성의 매출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AMD 입장에서는 아쉬운 전략이 아닐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보다 저는 젠슨왕 CEO의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너무 비즈니스를 잘해요. 물론 본인이 대만 출신의 미국 아메리칸이지만은 때 되면은 뭐 광저우라든지 상하이에 자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중국하면 네. 거기서 친척들 만나 뵙고 계속 뭐 공산당 관련돼 있는 분도 보면서 계속 비즈니스 끈을 놓지를 않거든요. 물론 이제 위사수 이제 AMD 대표도 뭐 젠수장 CEO하고 뭐 당숙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또 친척 관계잖아요. 네. 친척 관계 그분도 대만에 있다가 아메리칸이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알기로는 대만 간다던가 아니면 중국 가면은 자기의 네트워크들을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젠수장 CEO만큼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옆에 붙어서 우리 8개월 이렇게 자꾸 막 허리 쑤시고 이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중국과의 끈은 절대 놓을 뿐이 아니고 젠스랑 CEO하고 거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전략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제 대표 찰스 리양도 차이니즈고 네. 그다음에 인텔의 리프턴도 차이니즈고 다 지금 어떻게 미국의 반도체 반을 중국계 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나와서 차트를 열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AMD가 오픈 AI랑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요 갭상승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요 라인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사상 최고치 가격 라인이었었고 요거를 돌파하는 모습에서 바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AMD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뭐 살짝 맛만 보고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요 베이스는 결국에는 TSMC의 캐파 혹은 코어스의 캐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코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엔비디아가 한 60% 정도의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는 AMD가 한 10% 정도의 그런 공정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다른 여러 기업들이 쓴다라고 하는데 요 말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와 AMD만 놓고 보더라도 6대1 혹은 여기에 뭐 TPU 시장까지도 들어오면서 TPU가 또 AMD를 치고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는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네. 그럼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존에 구글에 이렇게 해가지고 TPU 시장이 커지니까 많이들 걱정을 안 하는 모양새인데 네. AMD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상당히 이제 많은 모습이거든요. 특히 뭐 이게 오라클처럼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AI에 있어가지고 이게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켜야 되는데 돈이 적게 돌고 그렇죠, 네.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AMD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많이들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약간 투자에 있어서도 AMD가 제가 어제자 기준 차트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이 어제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밀렸다가 올라올 때 다 올라왔어요. AMD는 어제자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들이 장 초반에 밀리고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차트 보시면 그렇죠. 쭉 밀리고는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좀 회복이 됐는데 AMD는 완전히 밀려서 회복을 못하는 이런 그렇죠. 어제 약간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수급이 안 좋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AMD를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놓고 보는 거는 오케이. 근데 AMD를
어찌 보면 이제 엔비디아와 동급의 AI 주도주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실 AMD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2등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추구가 2등이에요. GPU에서도 항상 2등이고요. 그런데 2등 차이가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없으면 괜찮은데 언제든 너무 크니까.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줄 수가 있는데 거의 60대 10이란 말이에요. 뭐 엔비디아가 거의 70이죠. 뭐 GPU 70이고 여기가 10%를 갖고 가고 그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거의 70% 갖고 가고 AMD가 10%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갖고 간 측면에서는 CPU와 GPU에서 2등을 한다는 것은 되게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어느 두 시장이 다 간다 그러면. 근데 항상 보면 시장이 두 시장이 가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AMD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GPU 쪽을 못 늘린 이유가 사실 CPU에서 사실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가 뭐 인텔 그동안 박살난 거 보시면 다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이 그냥 완전히 이쪽 GPU에만 집중을 해갖고 설비를 늘리고 쭉 끌고 간 건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금력도 밀리는 거고 계속 그 다음에 캐퍼도 늘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AMD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주도주가 못 된다는 거거든요. 2등은 결국 주도주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AMD가 갖고 있는 장점과 한계는 딱 거기서 보셔라. 만약에 두 시장이 다 좋으면은 괜찮아지겠네 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좋으면은 분명히 그걸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투자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AMD 보면은 그래도 요즘 들어서 이제 레거시 쪽 반도체들이 조금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같이 지금 올라온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레거시 쪽 반도체들 특히 이제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밀린다 했을 경우에는 AMD는 똑같이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파운드리를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좀 삼성한테도 두드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 되는 거 맞나요? 뭐 올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뭐 테슬라가 주문해놨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힘내. 힘내. 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또 확보를 못한 거죠. 같은 차이니즈인데도 불구하고 TSMC에서 일정 부분을 확실히 빼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에 이제 뭐 미디어텍 이런 데서 다시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단도 못 뽑아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리사수 대표 어떤 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결국 AMD는 주도주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어느 정도 성과가 좋아지면은 투자할 수 있겠다 이 정도고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잠깐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클라우드 사업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봤었거든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같은 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랑 좀 경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로 뛰는 뭔가 이런 사업장을 넓히기보다는 우리는 인프라 쪽으로 좀 다시금 추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정리된 행보를 보였는데 이 행보는 좀 전략적인 선택일까요?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우리가 엔비디아 사업을 크게 나눠보시면은 첫 번째 AI 부스터거든요. 거기는 블랙엘이 있고 지포스 있고 이번에 새로운 루빈 만들어갖고 AI 부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AI 플랫폼은 이제 쿠다죠. 인프라는 쿠다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물리적 그 플랫폼이죠. 로보틱스하고서 자율주행 쪽인 코스모스가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요 AI 두 번째 이제 플랫폼을 갖고 쿠다를 갖고 이걸 갖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그랬거든요. 인프라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엣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뭐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70, 80%를 다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치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물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건 과감히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저는 그냥 인프라를 더 주는 게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갖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든다면은 그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 산업 내년에는 네. 확 줄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안 되는 비즈니스 빼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잘 됐네. 그럼 내년에는 수익성 개선되겠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지치기의 개념인 거죠. 네. 그렇게 그래야 이제 이 잔가지를 쳐줘야 큰 가지가 이 몸통이죠. 트렁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풍력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국방부가 제기한 국방안보 우려, 그러니까 풍력 터빈이 군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다를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의 5곳의 임대와 또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건데요. 여기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꼽히는 또 코스탈 버지니아 프로젝트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이 뉴스로 도미니언 에너지는 하루 만에 4% 하락, 그리고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는 11%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로 버지니아주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전력망 안전성을 해치고 결국 요금에 대한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담으로 함께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거세게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풍력 규제를 두고 비이성적인 집착이라면서 에너지 비용의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풍력에 대해서 좀 싫다라는 내용을 내비친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 생각엔 좀 과도하게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중단을 시켜야 했나라는 조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이제 핵발전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려는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한 거에 대한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찾으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풍력 이렇게 뭐 발전소 이렇게 지나가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뭐 저게 무슨 뭐 군 레이더를 간섭할까. 그 정도로 군 레이더가 허술하면은 그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다고 많지도 않아요. 동부연안 쪽이니까 네. 5개 정도인데 이걸 갖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일단 주정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에너지 공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언제까지 핵 발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태양광 뭐 수력, 풍력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네. 예, 그런 생각이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반대로 그러면 태양광 더 해야 되겠네. 태양광 관련돼 있는 포스트 솔라라든지 뭐 엠페이지라든지 솔라 엣지가 또 급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해야 되겠네. 또 블룸 에너지하고 퓨얼스 에너지 또 올라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결국 풍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솔라도 막고 그럼 수소도 막고 다 이래 막아버리면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은 암흑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만 특히 더 이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유럽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폰데라이언 하고 EU 집행위원장을 앞에 두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력이라고 하는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비싸기만 하고 돈이 안 된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영국에 가서 스타머 총리였나요? 그분이랑 이제 그 대담을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영국의 북동부 해안지대에 전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인데 그 단지가 지금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간에 ESS가 필요하다, 송전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 발전을 하는 거고 네. 이걸 쓰려면은 뭐 대도시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와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북동부의 영국의 북동부 지방은 전력을 쓰는 곳이 없고 거기다가 이제 몇십 조가 되는 플랜트를 깔아놨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런던으로 끌고 와야 되는 돈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워라. 해서 영국이 지금 그거를 설치해놓고 안 돌리는 거를 실제로 트럼프가 그걸 보고는 해상풍력 저거 돈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본인 내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쪽은 퍼스트솔라 이런 데는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쪽은 뭐 ESS를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해상풍력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진 이해를 들어가지고 이거 돈만 든다 비싸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지 않을까. 뭐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 뭐 태양광 쪽은 지금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까지 놓고 보시면 친환경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특정 해상풍력만 트럼프가
돈 안 된다고 싫어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우리 투자자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정말로 이게 국내에도 해상풍력 얘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단에서도 전력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핵융합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과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뭐 한 10년 기본이 1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전 세계 이제 핵 발전기가 한 500기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 반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반 중에서 한 20% 정도는 지금 가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폐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폐쇄된 걸 노후화된 40년 된 것을 다시 깨끗하게 세척해갖고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각 주정부들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 계속 지금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고 주 정부 차원에서 자꾸 보조금을 주면서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계속 지금 모든 전기들을 지금 발전을 지금 끌어내는 거고 어차피 화력 발전은 쉽지 않거든요, 주정부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주정부들이 연방 정부를 안 따르는 것에 대한 또 거부감도 또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해양 풍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항만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의 전력 공급은 사실 해상 풍력이 또 가장 좋거든요. 바로 옆에다가 돌리면서 항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반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 공급도 데이터 센터만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주정부들이 되게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게 또 싫을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히 민주당들이 많은 아니면 주지사를 하고 있는 주가 또 그걸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같이 좀 이렇게 에너지를 나눠 쓰고 해야 되는 이런 풍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좀 미국 내에서 많이 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게 왜냐하면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오스테드 같은 데서는 이미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소송할 거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계 기업들이 트럼프를 상대로 백악관을 상대로 관련돼서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 소송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아예 죽는다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트럼프 임기 동안 좀 연기된다, 그렇죠. 딜레이된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끝나면 핵발전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그때 저희가 SMR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자꾸 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달려가서 네. 미국의 핵발전과 SMR을 놔줄 거라고 막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지금 딱 1년 지났잖아요. 이제 3년 임기 남았어요. 그러면 1년이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레임덕 현상 온다 그러면은 2년 안에 뭔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뭐 차비라도 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이 정도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크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정부와의 법적 갈등, 뭐 혹은 뭐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같은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인 파장들이 좀 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이슈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사실 여러분 왜 산타랠리가 산타랠리인지 아시나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올해 기조만 봐도 AI 관련해서 기술주, 빅테크 위주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연말 랠리는 또 이렇게 중소형주나 혹은 소외됐던 종목들이 순환 매장세가 이뤄지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고르게 상을 준다는 의미로 소형주 그리고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우주 방산 테마가 다시금 또 움직이면서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추진 중인 골든돔 미사일 방어 전략이 실제로 굴리는 사업의 이름을 좀 봤더니 쉴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 날아오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방어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드 사업에 아주 작은 우주방산 회사 하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사이더스 스페이스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골든돔 관련 일감을 받을 수 있는 후보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또 단기간에 뛰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가 됐습니다. 그동안 방산 테마는 로키드 마틴 같은 비교적 큰 회사들만 좀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작은 우주 또 방산주까지 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대규모 양산 시대에 들어갔다, 방산이나 그리고 우주 테마가 들어갔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뭐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규모 양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주나 방산 쪽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소형주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이런 이제 방어 시스템을 일단 겪어봤어요. 네. 냉전 시대 때 스타워즈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뭐 레이건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어요. 전 알아요. 냉전 시대 때 그때 이제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그래갖고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라고 해갖고 스타워즈와 같이 적국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우주 밖에서 다 처리를 한다 하면서 스타워즈와 같은 그 전략 방위 시스템을 또 그때 한참 구축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때 나온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이제 선두에 섰고요. 우주 방산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노스록 그루만이라든지 레이테온 테크놀로지라든지 RTX죠. 그다음에 이제 머큐리 시스템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 그때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AI 방어 시스템으로 또 바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기존 회사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AI를 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뭔가 자기의 포지션을 갖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요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AI 방어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가 다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이태리는 지금 미켈란젤로라는 AI 방어 시스템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 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하여튼 뭐 자기 나라에 뭐 뭔가 AI 같은 분들을 이름을 따갖고 뭐 저희도 뭔가 AI 비슷하신 분 이름 따갖고 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고 그러면은 저는 냉전 시대 시스템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좀 틀리지만은 그때 이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소회사도 사실은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딱히 지금 연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전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져 갖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더스 스페이스가 간밤 정규장에서 거의 100% 가깝게 폭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 거는 맞겠지만 변동성이 좀 워낙 클 수 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지적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100%가 뛸 수가 있는 거죠. 큰 종목이면 뛸 수가 없죠. 그쵸. 그건. 예,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뭐 저희가 AI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불안감도 많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넷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불안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회사가 대형 아주 거대 자이언트 회사로 클 수 있는지는 그건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서 이게 보고 있는데 차트가 지금 좀 종목이 좀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신규 상장하고 지금까지의 마이너스 99.98%네요. 네. 거기서 100% 올랐으면 1달러짜리가 그러니까요. 2달러 된 거네요. 지금 위쪽의 고점이 현재 기준에서 하이가 2,970달러였었고요. 3,000달러였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이제 1달러 미만으로 갔다가 뭐 어제 100%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 뭐 이게 종목 자체가 보시면은 아주 그냥 우리나라보다 너무 위험한 미국이라서 맨날 페니스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얼마 전에도 누가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소개도 해주시고 주변 분들도 많이들 이런 실경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요것도 국내에서 지금 엄청 어찌 보면은 작년에 최고 많이 오른 어제 최고 많이 오른 종목으로 뉴스가 소개가 많이 되는 걸 또 아침에도 봤었었는데 이런 거는 참 투자 그러니까 이게 주식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경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방송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변동이 지나치게 과도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그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거의 5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대표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0분 뒤에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30분이 한참 지났거든요. 네. 오늘의 종목 뭘까요? 아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이자 한번 보시자.
화이자가 사실 2020년 그 코로나 때는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장 그 내팽개쳐진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제 뒤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먼저 화이자 하면 사실 1849년에 설립한 회사예요. 네. 180년이 됐어요. 180년 동안 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썩어도 준치다. 네. 분명히 한 방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잘 아시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노바스크라든지 리피토라든지 비아그라, 그다음에 이제 셀렉브렉스 같이 이제 뭐 성인병들, 고혈압, 고지혈증, 발기부진, 뭐 소염 진통제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화이자의 어떤 굵직한 이제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백신, 특히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뭐 구했던 그러한 제품인데 사실 이제 그동안 주가가 보시면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사실 꺼내지 못했어요.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3대 질병, 비만이라든지 면역, 자가 면역이라든지 항암제 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사실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관련돼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지금 큰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11월 달, 12월 달 되면서 바뀌지 않았는가. 예,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이제 비만 치료제죠. 메세라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제품 한 내년 한 3분기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경구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기존 제품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약가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지금 로시아라든지 뭐 노바티스, 사노피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그 해외 회사들이죠. 회사들 이제 관세로 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반대로 지금 화이자라든지 이제 릴라일리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메세라 인수하면서 100억 달러 정도 썼어요. 도중에 그 잘하신 이제 노브노디스크가 좀 약간 방해를 좀 해갖고 돈을 조금 더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메세라가 경구용 GLP-1 계약 약물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주가는 사실 연초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4%, 5% 정도 돼 있어요. 그만큼 올해 매출 전망치도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큰 변동은 없고요. 내년 지금 매출 전망치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주가도 지금 목표 주가도 지금 63달러 요 정도 죄송합니다. 63달러가 아니라 한 27달러로 지금 기존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하나 더. 두 번째는 약가 인하 합의가 되면서 메디케라든지 메디케이드에 충분히 지금 이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값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성인 약품에서는 화이자를 능가할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연초쯤 되면은 메세라 제품 나올 때부터는 아마 매출이나 이런 것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뭐 가장 저는 주가가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27달러고요. 주가는 25달러예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요즘 구겐하임 정도가 한 3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좀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 저는 뭐 노보노디스크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내년에 그 달리는 말이 아직까지 쉬고 있는 말을 본다면은 일단은 화이자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관심 종목 이렇게 화이자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지난 관심 종목들의 리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제 컴퓨터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제가 뭐 저희가 추천을 벌써 한 10개가 넘게 지금 추천이 돼 있어요. 넣어 있는데 뭐 그냥 저희가 추천만 하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저희도 시청률 올라가고 그래야 저희가 뭐 가장 경쟁 상대로 여기는 체육의 매불쇼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제가 관점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천해드리고 종목 관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계속 저희 시청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마벨하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제가 수익 실현 벌써 한 36%, 24%에 저희가 한번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리비안하고 앨범알 같은 경우 한 거의 60%대 수익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헝그리하다. 네, 저건 세 자릿수는 보실 수 있다. 네, 내년까지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건 조금 더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뭐 산타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기대 접으시고,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룰루레몬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에어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 소비재 특수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 한 7%,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요, 알래스카 에어그룹 같은 경우 한 36%, 37% 정도 나왔네요. 두 개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수익에 좀 만족하시고 업종 간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두 개는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더 제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페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가 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오늘 해상풍력,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수소하고 제가 봤을 때 태양광 갑니다. 그럼 이 종목들 충분히 회복될 수도 있는 여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엔비디아하고 월트 디즈니 넣어드렸는데 월트 디즈니 뭐 지금 좋은 소식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충분히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성과 조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지켜보셔도 된다. 그래서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추천해드리지만은 그냥 들으시고 혹시나 한번 저희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끔씩 제가 마이너스라는 종목 중에서 손절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 플러스가 나오면은 그럼 제가 사실 돗자리를 깔아야 되지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되는 건데 굳이 나올 사람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거고 장기적이든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계속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네. 오늘 또 말씀드린 화이자 한번 보시고 내년에 또 제약바이오 한번 저희가 계속 관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 2부에서는 오늘 이완수 대표님 나와 주셔가지고 일단 신고가보다는 연말은 가족과 보내자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주셨고요. 그러고 난 뒤에 뭐 금 같은 경우에 혹은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유동성 관점으로 보면은 장이 뭐 나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연말은 가족이랑 보내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끝으로 화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매력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신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어찌 보면은 뭐 돌려보시면은 살짝 뒤로 가기 누르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익률이 좋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와 이완수 대표님은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고요. 저와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는 30분 더 PM10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속보들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Yeah, yeah, yeah. Yeah. 깨진이 띵니야 옴게 놀고 먹는 백수. Hey, hey. 쉽게 긴 피리티리 말티콘 대박구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 깔꾸는 낭만 술로 늑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사정 여기준 에이스 킴 워렌 버킷 그래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신 플리스트 세라이 외쳐봐 골드만 상쓰면 피닉스를 불 곳도 별미미 도동동이 신세계 작가가 쓰는 이야기 안한티 언니 송송향경 이한 열기 프리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에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상 찾는 에디 포에버
같았던 미민 꿈돌이 모이면 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개 커피가 좋아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핫스페이더 심 더블 pom베르기 실수와이 우리 모두 우주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뭔지 모를 바코드 그 모담하기 전진한 남대문 커피 향기 타고 봄바람 예 블리자드 타다 방상준이 두바이까까지 리카이 헤드 NJ맨 거리 옷템 팬트가 브릿지 건너 관동경 옷고 힘을 내 힘을 내 세조 에리스 하얀 바다 그거 김지배 김지미 정PD 유니크로틴 케빈 킹상어 사일런트 아웃사이더 흰라인 맨너 서서히 빛나는 이름들 테이보와 금은보와 이 밤을 기억해 라라라라 크리스마스 나이트 반짝이는 시티 라이트 손잡고 걸어가 yeah. Holiday tonight 첫눈이 내려와 발자국이 반짝 내 맘도 춤추는 종소리 딩동딩 거리엔 캐롤이 흘러 퍼져 sweet 너와 나의 겨울이 시작되는 이 순간 따뜻한 네 웃음이 내게 번져와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오늘은 뭐든 다 예뻐 보이는 밤 우리의 스노볼 속에 빠져드는 vibe 기다렸던 그 계절 설렘이 가득한 이밤 손끝마저 반짝여 온 세상이 빛나네 Let's go! 라라라 크리스마스 온 세상 shine 두근대는 리듬에 맞춰 fly 하얀 밤 위로 퍼지는 our glow 기적 같은 오늘을 함께해요 라라라라 크리스마스 춤추는 heart 반짝이는 light로 가득한 star 이 계절의 노래를 크게 sing Happy Christmas everywhere we go 코코아 향 반짝 열려 오늘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대신 없어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하고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 0.06% 빠지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05%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역시 0.06%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M7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시면 정규장에서는 1.5% 올랐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 2월부터 중국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을 수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정규장에서는 좋은 흐름 보였고요. 티그리스 파이낸셜이 목표가 $280에서 $350로 올리면서 의견은 적극 매수 의견 보였었습니다. 엔비디아를 프리미엄 AI 투자처로 규정하면서 극찬한 건데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가 내년도 예상 이익 기준 약 25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하기도 했네요. 또 블랙웰과 이 H200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실적 우위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가득합니다. 다음으로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트루이스트가 2026년에 가장 유망한 주식 5개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메타와 알파벳,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우수한 펀더멘털과 그리고 긍정적인 촉매제, 매력적인 가치 평가라고 강조했는데요. 메타의 갓 나온 소식으로는 베어드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어요. 메타의 목표가 $820에서 $815로 소폭 낮췄지만 단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예전보다 균형을 이뤘다면서 아웃퍼
소폭 의견은 유지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심리 변동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투자자들이 기회를 포착해서 매수에 나설 만하다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정규장 0.4% 올랐지만 현재는 소폭, 지금 다시 오르고 있네요. 다음으로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와 이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인터섹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0.85% 정규장에서 올렸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0.07%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용량을 빠르게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정규장에서 1.5% 넘게 올랐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11월에 감소한 반면에 중국 이 경쟁사인 비아디는 전년 대비 강력한 성장세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투자은행 캐나코드 제뉴이티가 테슬라 의견에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482달러에서 551달러로 크게 상향했고요. 테슬라의 4분기 배송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 재평과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 비자동차 성장 스토리가 탄탄하다면서 평가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소폭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웨드부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성장 스토리를 과소평가받고 있다면서 선호하는 대형 기술 사업 중 하나로 콕 집었죠. 이게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아마존 살펴보시면 정규장 그리고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다가 프리마켓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죽스가 자동 운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미국에서 332대의 차량이 리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위험한 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까지 살펴보면요.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네요. 애플이 어제 이탈리아 경제 당국이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좀 이슈가 있었죠. 어제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친 것 같고요. 애플의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 글라스가 이제 곧 내년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에 이어서 팀 쿡 시대, 이 완성된 핵심 퍼즐로 글라스가 전망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캐스와 함께 마켓무버 살펴볼게요. 네, 현재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기스트 무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던 노보노디스크 보이고 또 쭉 내려보면은 먼저 짐의 경우에는 이 이사회가 여러 제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함께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 10%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딧 같은 경우에는 니드햄이 26년도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 1% 정도 현재 오르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헌팅턴 앵글스 인더스트리스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에 대해서 지출을 조금 압박을 더하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5%가량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마켓 마켓무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게스트 무버 최근에 좀 겹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선박 관련주들이 오늘 좀 잘 가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오름세에 시연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금강 기업들 관련해서도 귀금속 최근에 잘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금이나 은 이런 쪽들이 잘 감에 따라서 관련된 금강 기업 역시도 주가 흐름 상당히 오늘까지도 좋게 선물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하락폭 보이는 종목들 보면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노보노디스크의 호재 소식에 이어서 좀 경쟁사다 보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고요. 도미노 피자 오늘 아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베이비 파우더의 위험이 좀 알려지지 않아서 암을 유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 또 배심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책임을 물었다라는 내용이 또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9만 선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간다, 1만 달러를 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시각들이 다양한데 그래도 또 7만 달러 선이 좀 저항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9만 선을 조금 어떻게 위아래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빠지면서 8만 7천 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금은 구리 모두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금과 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이쪽으로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제 시작이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예견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함께 겹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 좀 얇아진 거래량이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배럴당 5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켓 무버, 비게스트 무브, 암호화폐 시작 그리고 유가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인오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원자재 여신님을 옆에다 모시고 네. 원자재 소식 구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고 하는데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서서 2009년 이후로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했고요. 이 배경을 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가능성이 핵심이죠.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미국으로의 구리 수입이 급증했고 그 여파로 다른 지역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 세계 구리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는 둔화되고 있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공급 쪽도 문제입니다. 미주와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의 광산 차질로 공급이 흔들리고 있죠. 도이체방크는 주요 광산 업체들의 생산량이 올해 3% 줄고 내년에도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여기에 모건스탠리는 내년 전 세계 구리 시장이 60만 톤 이상 공급 부족에 빠질 수 있다면서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적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구리 랠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1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AI 시장 또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닥터코포의 표현을 좀 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난까지 겹쳤다고 하니까요. 구리 가격의 상승세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요즘 고급 식자재 시장 조금 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비아가 치킨 위에 올라가고 트러플은 마트 후무스나 스타벅스 메뉴에도 등장하면서 이제 또 고급 와규는 햄버거 이제 영국 버거킹 메뉴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고급 식재료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재료가 뜨는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트러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너무 게 맛있죠. 이게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S호텔 케이크에는 네. 트러플이 봤어요. 가득 들어간 케이크가 있다는 이건 약간 좀 괴식 아닌가요? 그걸 먹고 이제 뭐 3살배기 아이가 아빠 입에서 트러플 냄새나라고 말했던 그런 짤도 저는 봤어요. 조금 의외로 이 요즘 고급 식재료 게가 뜨고 있다고요. 이 크랩이요? 네, 크랩이 가격이 정말 넘사벽 상상 초월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요즘 게가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값도 위상도 넘사벽입니다. 일본산 스노우크랩, 노르웨이산 레드 킹크랩 같은 살아있는 대형 게들이 요즘 최고급 식재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고급 식재료 유통업체에 따르면요. 이 킹크랩 도매가는 파운드당 약 95,000원에서 115,000원 수준이고 10파운드짜리 이 게를 한 집으로 배송받으려면 약 162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게 아직 싸다는 거예요. 정치와 기후 변수로 공급이 흔들리면서 킹크랩은 키울 수도 없고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뉴욕에 새로 오픈한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888달러, 약 132만 원짜리 게 오마카세를 선보였다고 해요. 외국 시장에서는 양보다 질 그리고 정점에 게의 럭셔리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방법이 있다면 이 개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영국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큰 변화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키어 스티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농업 자산에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기준 100만 파운드에서 25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7억 원에서 42억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나 시민 결합 파트너의 경우에는 농지나 농업 관련 사업 자산을 최대 500만 파운드까지 상속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요. 영국 환경식품농총부는 이번 조치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제가 조치가 농가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은 2024년 10월 처음 발표된 이후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트랙터를 몰고 런던 도심으로 시위에 나설 정도였고요. 이에 전문가는 여전히 세금은 내야 하지만 가족 농가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거라며 환영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 제도는 2027년에서 28년까지 5억 파운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지만요. 재무장관이 최근 예상에서 이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습이고요. 농촌 표심을 의식해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영국의 상속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 이슈는 포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포드가 전기차 속도를 조금 늦추는 대신 전혀 다른 배터리 사업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이 대형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인데요. 포드는 전기차 투자 부담이 커지니까 배터리를 차가 아니라 전기 저장 쪽에 쓰는 용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 기술이 있었는데요. 포드는 2023년에 중국 배터리 회사로부터 배터리 기술을 전수받았고요. 이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다가 이제는 더 큰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는 거죠. 차에 넣으려던 배터리를 전기를 쌓아두는 용도로 쓰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배경도 단순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을 줄이면서 EV 전기차 장사는 예전만 못해졌고 이 반대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가 12% 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하고요. 결국 포드의 선택은 이겁니다. 전기차 대신 전기 저장. 다만 중국 기술을 쓰면서 미국 보조금도 계속 받겠다는 전략이어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변수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는 포드의 배터리 사업에 도전한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CNN 그리고 CNBC 헤드라인도 체크해볼게요. 먼저 마켓워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티스트 뉴스에 떠 있는 것들 중 볼만한 것들이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또 계속해서 어떤 지금 사이트에 가도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한 내용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헤드라인이 좀 재밌어서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자주 도난당하는 10대 차량이라는 건데요. 10대 차량이 도난당하는 이런 순서대로 랭킹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량이 좀 도난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차량 브랜드를 말하는 건가요? 브랜드와 차량 명칭 두 가지입니다. 제가 차량 명칭까지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 비싼 차들이 리스트에 네,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상외로 기본적인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차일수록 도난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왜요? 여기에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훔치는 사람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많네요. 네, 현대차가 지금 2대 정도 5위까지 랭크가 돼 있고요. 또 굉장히 또 혼다의 차량 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의 차량이 올라와 있는데 뭐 이유를 살펴보자면 어떤 차가 많이 훔쳐질 것 같다라는 이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차량이 훔쳤을 때 좀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이렇게 랭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큰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두 대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아픈데요, 조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예상과 빗나가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한 말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함께 가져왔는데요. 2026년 증시의 핵심 동력이 M&A, 즉 인수합병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IPO가 많아지면 주식의 공급이 늘어서 좀 부담이 되는데 인수합병이 그 물량을 좀 흡수해 나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M&A 최근 뭐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일단은 제가 저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맨 밑에 최근 가장 핫한 M&A 소식으로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워너브라더스 할게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사실- M&A가 너무 많이 네. 일어나서. 사실 뭐 대표적으로 오픈 AI나 뭐 아직 비상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스페이스X도 그쵸, 상장한다고 하죠. 다양한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인수합병 쪽에서 사실 상당히 수익금이 나올 수 있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새로운 투자처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민 캐스터와 함께 CNBC의 헤드라인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의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와 본 종목은 올리스 바겐 아울렛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노브랜드를 훨씬 더 아울렛스럽게 또 훨씬 싸게 파는 창고형 할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규장에서 2.3% 넘게 올랐고 현재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투자회사 루프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135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루프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 시장이 올리스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 능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6년까지도 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겠다고 했고요. 직접 매장을 돌아본 결과 경쟁사인 빅라츠가 빠진 자리를 올리스가 빠르게 채우고 있다고 하고 식품과 생활용품 비중이 늘면서 고객 방문도 더 꾸준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이 비싼 매장에서 할인점으로 옮겨가는 흐름, 이른바 다운그레이드 소비, 이 올리스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리스는 불황형 소비 환경에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할인 유통주, 2026년까지 이어질 성장 스토리로 계속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부진한 소비 환경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 올리스 바겐 아울렛도 있겠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에는 달러트리와 달러 제너럴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가 K자형 경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아이온큐 가져와 봤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에 산타가 왔다. 이 말이 딱 들어서는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 아이온큐 어제 하루 만에 11% 넘게 급등하면서 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죠.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월가에 연이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프리스가 아이온큐의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00달러,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수준 제시했고요. 아이온큐가 가진 트랩 이온 방식 양자 기술의 독보성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여기에 미즈오는 90달러, 웨드부시는 60달러 목표가로 힘을 보태는 모습이고요. 분석가들은 아이온큐의 양자 연산 기술이 AI 시대의 연산 병목을 풀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사업 속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스위스의 퀀텀 바젤과의 협력을 통해서 2029년까지 이 협력을 연장했고 총 800억 원대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데요. 유럽에서 양자 컴퓨팅의 핵심 거점을 더 단단하게 굳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아이온큐는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월가 평가와 실제 계약이 동시에 붙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소식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제프리스의 목표가는 아이온큐의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산업용 기계 장비 회사 스탠리 블랙앤데커입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주가가 3.4%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승 배경에는 사업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요.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항공 우주 제조 사업부를 현금 18억 달러에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하기로 했죠. 이 소식에 하우멧도 2%대 상승불 켰고요. 매각한 사업부는 항공 우주와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패스너와 피팅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과감히 정리한 거예요. 시장이 이 결정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매각 대금을 부채 상환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입니다. 그동안 이 스탠리는 높은 부채와 이자 부담이 주가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번 거래로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이 나왔고요. 또 방금 나온 투자 의견 짚어보면 베어드가 스탠리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본업 강화도 이어지고 있죠. 주력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2030년까지 배출 강도 52% 감축 같은 지속 가능성인 전략 같이 제시하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스탠리 블랙앤데커를 정리할 건 하고 다시 가벼워진 산업재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CNBC 매니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내년도 시장을 움직일 키워드가 M&A다라고 했는데 저희 마지막 특징주 이야기도 M&A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윤호 캐스터의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 볼게요. 마침 ADP 민간 고용이 나와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기준으로 지난 4주간 민간 기업의 주당 평균 일자리가 약 11,500만 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전보다는 다소 좀 줄어든 폭이지만 3주 연속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을 시사해 봤을 때 사실 뭔가 경기는 좀 양호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쩌면 조금 미뤄지거나 혹은 인하의 방향성보다는 동결로 갈 수 있을 여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적인 지표들도 함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설계에 집중하면서 선박에 대한 건조 소식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른바 황금 함대, 대형 신규 군함 함대 창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수년간 미국 해군 함대가 낡고 녹슬었다라면서 대대적인 함대에 대한 재건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구상이 그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황금 함대의 첫 주자 신형호위함 1번함의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규력과 규모와 또 화력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이런 설계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해군 소장 마크 몽고메리는 한 척당 최소 50억 달러, 우리가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비싼 가격의 함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지스 시스템이나 수직 발사체계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용 전력으로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황금 함대는 앞으로 이 군사 전략의 진화적인 측면이 될지, 혹은 트럼프가 늘 하는 조금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 있을지라는 비판도 안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이트댄스 관련한 소식도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틱톡이 만든 회사 바이트댄스가 AI에 돈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내년에만 AI 설비에 우리 돈으로 대략 약 30조 원 가까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AI 반도체를 사는 데 쓰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물론 미국의 빅테크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에 비한다면 규모는 사실 뭔가 새바리피라고 할 정도로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바이트댄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AI 칩도 시험 삼아 주문도 해보고, 또 해외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고성능 칩을 함께 쓰는 방안까지도 같이 쓰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눈치를 좀 보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트댄스 AI 챗봇은 이미 중국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바이트댄스와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사실 제가 좀 아까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 못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네. 하나 더 언급드리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지금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넉넉합니다. 빨리 해주시죠.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바로 알파벳 소식입니다. 이 구글이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기업 인터섹트를 약 4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수는 AI와 클라우드 수요 확대에 대응을 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발전에 대한 용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또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섹트는 인수 이후에도 구글 산하의 독립 브랜드로 운영되면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기존의 운영 자산은 이번 거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도 회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글 안쪽으로는 최근에 이 부메랑 채용이라고 하면서 5명 중에 1명은 다시 구글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말은 퇴사한 회사를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지금 뭐 사장님이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퇴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뼈를 묻어야죠. 네, 그만큼 사실 구글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입장을 좀 보면 그만큼 구글이 가진 그런 능력치가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최근 이렇게 뭐 다양한 계약 체결 소식이나 아니면 인재 채용에 관한 내용들이 의미 있게 나오는 만큼 제가 다음에 프리마켓 뉴욕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온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우리 아쉽게 프리마켓 뉴욕에서 못했던 종목입니다. 구글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역시나 뭐 오늘 저희 PM템만 해도 M&A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2건이나 나왔기 때문에 정말 M&A가 올해 그리고 내년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키워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민 캐스터, 이제는 진짜 시장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쉽게도 산타는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풀이장이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맵도 함께 살펴볼게요. 맵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조금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난주에는 좀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굉장히 좀 잘 가는 흐름, 어제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돌아선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이 시기상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중소형주 혹은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잘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점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장의 주도권이 과연 어떤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 줄지도 함께 그 주도권의 여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과연 연말연시에 누가 해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말연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내일 산타 모자를 쓰고 방송을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산타 모자 뭐 쓰실 거죠, 다들? 준비해 와야겠네요. 저희는 뭐 화려하게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줬을지는 저희도 내일 분장실을 한번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화려하게 있는 장신구 없는 장신구 다 주렁주렁 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볼 테니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물론 즐기고 싶으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10시 반까지 PM템 봐주시고 11시부터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템!